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 론티하기 아뜨란TV입니다. 테슬라가 또 신공창을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어디가 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엔비디아 주주님들 축하드립니다. 엔비디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0% 가까이 애프터마켓에 오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AI 주식에 제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매크로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구조적 성장주들은 올라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구조적 성장주 투자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모두 좋지 않았어요. 다만 주주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은 12,300선을 지켜내면 괜찮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12,484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12,300선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빅테크 형님들의 실적이 좋았고 엔비디아마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나스닥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계속해서 다우와는 좀 더 차별화된 모습이 기대가 되는 나스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매크로 상황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경고한 6월 1일까지 8일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금준의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미국의 디폴트 우려는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부도가 난다, 채무 불이행을 보인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최근 나스닥이 많이 상승했던 것만큼 쉬어가는 흐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이저 세력들과 뉴스에서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 하락을 좀 일부러 만들어내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시가 부채 한도 협상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미국 채권 시장도 이런 정치적 리스크를 최근에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7%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특히 나스닥이 떨어지는 건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역시 믿을 건 실적과 기업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장 마감 이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상당히 호실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애프터마켓에서 20% 가까운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테슬라도 1.56% 하락했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들도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0.5% 하락이 아니라 20%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잠시 살펴보면 최근에 51선과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기존의 박스권이었던, 그리고 그 박스권의 상단이었던 12,250 정도를 뚫고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좀 쉬었다가 추가적인 상승세에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나스닥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6월 1일까지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다시 한번 나스닥은 재차 상승을 가동할 수도 있겠다, 상승이 시작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변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 14일에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질 수 있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6월 14일에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69%였는데 이게 65.8%까지 내려왔어요. 더군다나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보면요. 자, 7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금리 동결이 되더라도요. 7월 달에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나왔어요. 기존에는 계속해서 금리 동결 확률만 있었는데 금리 인상 확률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이 아니라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에 좀 부침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기존에는 한 11월 달 정도였는데 자, 이게 한 12월 정도 연기가 된 모습이에요. 파월 연준장의 말처럼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내에는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금리가 동결되는 모습이 계속 나온다면 그래도 주가는 하방을 좀 지지하면서 하방을 다지면서 내년에 있을 반등을 좀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어느 매크로 이슈보다도 저는 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0%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305불이었던 게 377불까지 지금 올라간 모습입니다. 전고점을 뚫어냈어요. 상징적인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고점이 346불이었는데 이를 뚫어내게 되면요, 나스닥의 반등세에 큰 힘을 보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뭐 저번 주부터인가요? 이번 주 내내 AI 주식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올해 안 그래도 엔비디아가 주도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도주가 달리기 시작하면 쉽게 내려오시면 안 됩니다. 달리는 말에 계속 타 있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다만 테슬라 역시 리얼월드, 그러니까 실생활 AI 주도주가 될 수 있고 엔비디아 대비 현재 저평가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런 엔비디아가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We are at the Eiffel moment of AI라고. 자, 아이플은 에펠탑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에펠탑은 뭐 프랑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AI의 상징적인 기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펠탑은 또 이렇게 솟아오르는 탑이기 때문에 뭐 급상승 시기를 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매출액 역시 시장 예상치를 비트한 모습이고 EP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충격적인 건요, 자, 2분기 가이던스였어요. 일단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매출액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이 파란색 막대입니다. EPS 주당 순이익 역시 잘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EPS도 예측치를 초과했고 매출액 역시 예측치를 초과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 쿼터 가이던스가 대박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2분기 매출액 전망을 7.2빌리언 정도로 봤는데 11빌리언을 발표를 했어요. 거의 뭐 4빌리언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전망치 대비 뭐 50% 이상 초과하는 2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몬스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어요. 이러면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27%까지도 올라왔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주주님들 축하드리고요. 자,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매출액 향상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랑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아마존의 AWS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랑도 관련이 있고요. 특히 최근에 챗 GPT로 인해서 강력한 AI 반도체 칩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액과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엔비디아는 기존에 이제 게이밍 GPU를 만들어내면서 성장했던 회사인데요. 지금 게이밍 시장보다 데이터 센터 시장이 4.3빌리언으로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뭐 게이밍이라든지 오토모티브라든지, 특히 오토모티브는 아직 작아요. 나중에는 확실히 커질 사업이지만, 자, 이런 데 다 GPU, 그러니까 AI 칩이 쓰인다는 건데, 이것들의 매출액을 다 합해도 얘네들은 뭐 코스트 오브 레버뉴로 다 빠진다면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대부분 이 넷 프로핏, 그러니까 이익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는 지금 데이터 센터 사업이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각종 서버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아무튼 다시 한번 엔비디아 주주님들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테슬라가 다음 타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존에 원래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비슷한 시총에서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현재는 테슬라보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가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연고점을 뚫었으니까요. 테슬라는 아직 연고점 대비 한 4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연고점이 400불이 넘었는데 지금 180불대니까 아직 갈 길이 멀죠. 엔비디아가 훨씬 가속해서 먼저 올라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는 아직까지 테슬라의 AI 기술은 발현이 되지 않았다, 실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미 엔비디아는 챗 GPT로 발현된 이런 데이터 센터 수요,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가 폭발하면서 계속해서 이미 AI 관련된 실적이 발현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만 엔비디아가 지금 한 370불대까지 올라오면서 PER 지수가 테슬라 대비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금일 주가 180한 3불 정도를 봤을 때 2024년 실적 기준으로
자, 포드 PER이 37.9배라면 엔비디아는 거의 60배가 넘는 상황이에요. 엔비디아가 한 2배 정도 지금 시장에서 더 가치를 쳐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EPS 실제 실적 성장률은 테슬라가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최근에 포착된 사이버 트럭의 모습인데요. 정말 매끈하고 이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이미 디자인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까지는 테슬라에 있어서 서프라이즈한 가이던스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엔비디아는 2분기 몬스터급의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30% 가까이 애프터마켓에서 오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까지는 이런 서프라이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2024년 이후 펼쳐질 호재를 기다리며 모아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가 먼저 치고 올라갔으니까 테슬라 역시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가 충분히 내년 정도에는 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이유가 좀 전에 보셨듯이 사이버 트럭이 올해 말부터 인도가 되면서 내년에 실제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요. 실생활 AI가 들어갈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역시 추후에 나올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멀티 이어로 길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주식이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테슬라 차트 안 보고 갈 수 없는데요. 오늘 1.54% 하락한 한 182.9불로 마감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도 한 1.93% 정도 애프터마켓에서 오르는 한 186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몇 가지 테슬라 소식을 전달해 드리자면 엔비디아의 올타임 하이 주가 갱신에 허탈해야 할 우리 테슬라 주주님들도 충분히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팩트예요. 현재 테슬라는 기가 멕시코까지 지금 준공할 예정에 있죠. 올해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부터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가 멕시코 착공 뉴스가 나오면 아마 새로운 플랫폼 발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마 모델 2, 그러니까 25,000불에서 30,000불짜리 저가형 차량, 저가형 전기차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발표가 되면 주가가 또 한 차례 뛰어오를 수도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볼만 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는 이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새로운 공장을 올해 연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멕시코 이후에 건설될 또 하나의 공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소문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도를 제조 기지로 진지하게 고려 중에 있습니다. 자, 인도는 중국을 뛰어넘을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측면에서 그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값싼 노동력이 있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자, 왜냐하면 기가 멕시코 준공 이후에는, 그러니까 북미 지역에만 테슬라의 3개 공장이 있습니다. 프리먼트, 기가 텍사스, 기가 멕시코 다 북미 지역이죠. 북미 지역에 집중해 있고 유럽에는 기가 베를린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가 상하이가 있기 때문에 한 인도가 딱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유럽이 있고 중국이 있으면 인도가 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뭐 지정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있죠. 현재도 대만과 사이가 안 좋고 미국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고, 중국은 인건비가 지금 급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탈중국을 해서 뭐 베트남이라든지 기타 다른 동남아로 많이 또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에 일론 머스크는 한국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상당히 테슬라 공장 유치에 적극적이에요. 특히 프랑스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기가 베를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이 3국,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차량은 이미 EV, 그러니까 전기차의 대명사가 된 상황이에요. 최고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고의 또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타는 그런 전기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들의 연간 주행 거리를 비교해 보니까, 자, 모델 X가 1등입니다. 연간 1만 마일 이상을 운행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뭐 한 16,000에서 17,000km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러한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이유는, 일단 완충시의 항속거리가 가장 긴 편입니다. 그리고 슈퍼차저 네트워크는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지금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만이 정말 장거리를 많이 뛸 수 있는 것이죠. 자, 평균적으로 연간 전기차의 주행거리는 한 9,000마일 정도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보다 한 10%에서 뭐 12, 3%좀 더 넓은, 좀 더 높은 그런 마일리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델 S랑 포르쉐 타이칸의 차이점이에요. 자, 모델 S나 포르쉐 타이칸이나 둘 다 가장 럭셔리급에 속하는 EV 차량입니다. 하지만 차량 가격을 봤을 때 타이칸이 모델 S의 거의 2배에 육박해요. 11만 7천 불이라고 하면 모델 S 한 6만 6천 불인데요. 자, 모델 S가 항속거리도 타이칸 대비 한 7, 80%는 더 높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모델 S가 오히려 제로백이 타이칸보다도 더 우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자, 재밌는 점은 타이칸이 2배 더 비싼 차량이지만 자, 1년간 연간 주행거리는 모델 S의 절반에 미치는 수준입니다. 자, 아무튼 전기차는 한번 사게 되면 오래 탈 수밖에 없고요. 그 경제성 때문에 많이 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연간 마일리지, 연간 주행거리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고객들의 만족도가 훨씬 더 테슬라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 현대도 두 개나 있네요. 기아도 있고 현대 기아차 역시 전기차 시장에서 잘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최근에 뭐 테슬라 CEO 사임설이 도왔지만 이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다만 이날 인터뷰에서 예기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자신에게 무슨 뭐 신변의 위협이 있다든지 무슨 일이 항상 뭐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이 있을 때 따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테슬라 이사회는요, 내가 일론 머스크가 추천한 사람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석세션 플랜, 그러니까 승계 계획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일론 머스크는 AI 기술을 완성할 때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할 때까지는 테슬라에 아마 헌신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구조적 성장주 투자법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조적 성장주들 뭐 좋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은 하는 회사예요. 일반적인 가치주보다 많게는 뭐 2배에서 3배까지 성장률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러한 주식들의 공통점은 그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자, 엔비디아 역시 뭐 388불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만, 자, 그 전에는 작년에 한 340불까지 올랐다가 100불까지로 떨어졌어요. 3분의 1 토막 이상이 났었습니다. 자, 그걸 뛰어넘고 지금 다시 한번 3배, 4배까지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주식 뭐 장기 투자하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해요. 끊어줄 때는 끊어주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한번 상승 추세가 시작되게 되면 정말 높고 길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할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급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확정을 하면서 테슬라 주식을 팔기도 했죠. 그러면서 뭐 300불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10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올해 연초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게 끊어줄 때는 먼저 끊어주고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작년 하반기 한 3개월 동안 9월부터 12월까지 한 64%에서 70% 가까이 빠지면요, 솔직히 너무 견디기 어려워요. 장기 투자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매도 급소가 발생하면 좀 끊어주고요. 매수 급소가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제가 모두 공개 방송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 어려우시다면 아트라운TV 멤버십 한번 가입해 보셔가지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좋은 인사이트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에 점심 한 끼 가격만 아끼면요, 한 8,990원만 아끼면 매일 2차례의 알람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